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세포가 영양을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세포는 계속해서 일정한 양의 영양을 섭취한다. 몸속에 쌓여 독소로 변한 영양소를 다시 분해하는 것이다. 원래는 음식으로 들어온 순수 영양소였지만 몸 안에서 생긴 활성산소 등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규소라는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그대로 흡수되면 골다공증을 없애고 피부와 손발톱을 튼튼하게 만들지만 산소 원자 2개와 결합하면 발암 물질인 이산화규소로 바뀐다. 발암 물질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몸 안에서 발암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다. 이럴 때 음식 섭취를 며칠간 중단하면 우리 몸은 세포에 규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산화규소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해리라고 부른다. 단식은 해리 작용을 통해 몸을 청소하는 자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우리는 기운이 없으면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음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인은 부족해서 병드는 시대가 아니라 과잉 섭취와 끊임없는 소화활동으로 몸이 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은 만 가지라도 단식하면 낫는다입니다. 저자 이우영, 출판사는 라에눈입니다. 이 책은 단식을 통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리셋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적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책을 함께 읽어보시면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것보다 때로는 먹는 시간을 조절하고 몸을 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소 저녁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종종 실천하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단식을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닌 내 몸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속이 편안하고요. 머릿속도 한결 맑아진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듯 잠시 음식 섭취를 멈추고 몸에게 휴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본래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식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 책을 통해 단식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을 위한 비움의 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인간은 섭리에 따라 숨쉬고 움직인다. 몸은 자연 섭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내 뜻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숨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죽지도 못한다. 몸이 움직이는 건 숨을 쉬기 때문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모든 근육이 멈추면서 경직된다. 여기서 누가 숨을 쉬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숨 쉬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숨을 내뱉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으로 착각한다. 사실은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숨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숨을 쉬지만 자연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내뱉고 들이마시길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에겐 자기 의지로 단 몇 분도 들이마시기만 하거나 내뱉기만 할 능력이 없다.
호흡에 있어서는 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최소한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호흡은 지구 공간의 범위가 내 몸을 통제한다. 어떤 사람은 10초도 자기 마음대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지 못한다.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서 길다고 해봤자 5분이고 대부분은 6초 정도로 짧다. 그러니 자기가 숨을 쉬는 주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들이마시기 싫다고 안 마실 수 없고 내쉬기 싫다고 안 내쉴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숨을 쉰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숨은 자연이 쉬는 것이고 우리는 자연의 숨결에 딸려간다. 그러니 각자는 숨을 쉬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숨을 쉼으로써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숨 쉬는 주체가 아니므로 움직임의 주체도 되지 못한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몸은 자기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와 같다. 숙주인 자연의 상황에 따라 생물과 무생물 사이를 오가니 바이러스라 여길 수밖에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실수로 숙주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례는 있어도 사람처럼 일부러 숙주인 자연을 죽이는 사례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단식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여 무병장수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해보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거나 기억한다고 믿지만 실제 모든 정보는 지구 공간의 범위에 저장되어 있다가 각자가 필요로 할 때 들숨에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 늘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숨이 짧은 사람은 숨을 자주 들이마시기 때문에 숨이 짧은 만큼 생각도 자주 생겨난다. 이것이 생각이 많은 이유다.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롭다면 호흡을 길게 해보라.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숨의 길이가 생각의 많고 적음을 결정한다면 생각은 내 머리에 저장된 게 아니라 지구 공간에 저장된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는 생각과 기억의 주체가 아니고 나라고 부를 만한 나는 주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물질로 인식한다. 의식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단식하면 호흡이 길고 깊어진다. 의식이 깨어나면 생각이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병들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의식을 깨우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 호흡이고 호흡을 가장 깊고 길게 하는 방법이 단식이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사람이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었다면 그 시간 속에는 질병에 적응하거나 치유하는 과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바이러스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시작되었다. 이 둘이 필요에 의해 합쳐지면 이를 다세포생물이라 부른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대부분 다세포이다. 대장균과 같은 원핵생물은 생물 진화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대부분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차이는 핵막이 있는가와 산소가 필요한가로 판별할 수 있다. 우선 원핵생물은
핵산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미토콘드리아 등의 구조체가 없다. 반면 진핵생물은 핵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사 분열을 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둘 다 세포 분열을 하고 유기물을 합성 분해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원핵생물은 산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진핵생물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원핵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난 뒤에 내뱉는 산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핵생물이 생겨난 셈이다. 이것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원이라고 한다. 사람도 다세포 생물이어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이들에 의해 몸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면서 고대인들은 이런 섭리를 알고 있었다. 단식을 통해 산소를 최대한 흡수함으로써 병을 고치거나 깨달음을 얻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실제로 일부 종교에서는 단식을 금식이라 부르고 호흡을 기도라 부른다. 표현을 달리한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가 다르고 시행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소위 회개나 견성을 하기 전에 일반인이 하는 것이 단식이고 회개나 견성을 이룬 사람이 하는 것이 금식이다. 다만 기도와 호흡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기도는 몰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도에 몰입한 사람은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때가 가장 긴 호흡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복 달라고 비는 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 고대인의 비유가 몰지각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와 수행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술과 문명이란 관점에서 고대인을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의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대인들이 문명에 가깝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정보에 길들어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지식만 있으면 문명이 발달할 것이라 믿겠지만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히려 목적지를 잃어 불안하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단식을 내세우는 건 지혜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지식은 분석해서 다름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다름을 통해 같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눔은 곱을 목적으로 하고 빼기는 더하기를 위한 것이다. 물 100리터에서 10리터를 빼고 그 대신 빙초산 10리터를 더하는 것은 유해 식물을 죽여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빙초산 대신 한약재를 더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목적에 따라 빼고 더할 뿐이다. 뺄 것은 욕심이고 더할 것은 지혜다. 영조의 장수 비결. 조선 21대 왕 영조는 1694년에 태어나서 1776년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나이로는 83세까지 산 것이다. 60세에 환갑잔치를 한 조선의 왕이 6명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장수했다. 재위 기간만 50년이 넘는다.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병으로 죽은 것과 달리 영조는 천수를 누리고 노환과 치매로 죽었다고 한다. 그가 장수한 비결은 무엇인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자. 영조는 소식을 했으며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쌀밥이 아닌 보리밥을 먹었으며 밥도 많이 담지 못하도록 했다. 보리는 장을 부풀려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어 적응식이나 간헐적 단식에 효과적이다. 환갑이 지나서는 말린 조기 외에는 육류와 생선류를 수라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겨서 비만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세종과는 확실히 다르다. 단식을 자주 했다는 기록도 놀랍다. 임금의 단식을 각선이라고 한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조는 자기 관리를 위해 가끔 단식하면서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잘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감정적 단식이 가져오는 폐해는 보는 이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수명도 재촉한다. 영조의 둘째 딸인 화순옹주는 영조 제2 8년에 김한신과 결혼했는데 27년 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자 슬퍼하며 곡기를 끊었다고 한다. 아버지 영조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곡기를 끊은 지 13일 만인 1월 17일에 죽음에 이르렀다. 당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졸하자 옹주가 따라서 죽기를 결심하고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친히 거동하여 미음을 들라고 권하자 옹주가 명령을 받들어 한번 들이켰다가 곧 토하니 임금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미음을 토한 것은 이미 소화 기능이 멈추었다는 뜻이다. 단식 전문가였던 영조가 딸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렇게 감정적인 자기학대로 단식하면 안 된다. 결핍 속의 풍요, 풍요 속의 결핍. 아프더라도 먹어야 빨리 낫는다라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로 병에 걸렸던 과거의 얘기다.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다. 또한 일상에서 매일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독성이 체내에 쌓여 각종 독성 반응을 일으키거나 발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부종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정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여 살이 찔 때는 물렁살이 아니라 적절한 근육과 함께 몸집을 유지한다. 반면 독소로 인해 몸이 부으면 아침에 손발이 붓고 몸이 찌뿌둥하면서 몸집만 커진다. 이때 살을 눌러보면 푹푹 들어간다. 자연식 식단을 하더라도 토양 오염에 의해 영양소 소실과 체내 독소 축적은 피하기 어렵다. 채소, 곡물, 과일류는 30년 전과 비교해 영양소가 30에서 70%나 소실된 상태라고 한다. 그저 당도만 높인 딸기, 모양만 예쁜 오이에서 생명력을 느낄 수 없다. 평소 식사량으로는 영양 결핍이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생활 폐기물이나 원자력, 선박 등에 의한 해양 오염으로 해조류와 생선을 먹으면 방사능, 수은, 알루미늄, 포름 알데히드를 먹는 꼴이 되었다. 소, 돼지, 오리 등의 가축에게는 성장 호르몬제나 항생제를 투여한다. 육식을 통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체 기능을 저하하고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공장과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은 코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서 오장육부의 건강한 작동을 방해한다. 집 옆에 있는 도로가 2차선인지 8차선인지에 따라 암 환자 발생률이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생활 환경 자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시대에는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체내 해독을 우선으로 한 다음 의료상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도 아프면 먹지 않는다. 필자는 개 4마리를 키운 적이 있다. 매일 운동시키느라 뜻하지 않게 나도 매일 운동을 했다. 4마리 중 80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대구 팔공산에 살 때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느 날 80이 녀석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였다. 농약을 먹은 건지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이틀 후부터는 아예 걷지도 못했다. 급한 마음에 원인을 살필 시간도 없이 우선 해독제를 만들어 매일 억지로 마시게 했다. 802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내가 만들어준 해독차만 마시며 숨만 쉬고 있었다. 개들이 가끔 사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어디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면 며칠 지나 밥 달라고 짖어댄다. 이때 사료를 주면 허겁지겁 먹는다. 그런데 802는 너무 오래 굶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살아있다. 한 달쯤 지나 필자를 찾아온 후배가 고기를 주니 802가 허겁지겁 먹는다. 다음 날부터 마당에 풀어두니 혼자 일어서려고 온 힘을 다하더니 결국 일주일 후부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산 생명은 아프면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플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것은 생각이 만든 우상이다. 동굴 안에서 태어나 늘 쇠사슬에 묶여 동굴 벽만 쳐다보고 자란 사람은 동굴 바깥에 오히려 더 넓고 찬란한 세계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믿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유언비어로 사람을 현혹했다고 비판을 퍼붓는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우상이 고대보다 현대에 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과학이라는 언덕 때문이다. 지성의 시대는 그 나름의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반지성의 시대를 옹호할 수는 없다. 오늘날 전 세계에 몰아닥친 반지성의 감성주의와 감각주의가 극단의 멸망을 잉태하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단식이 질병을 고치는 메커니즘 해리. 몸이 발생하여 각각의 장부와 근육, 힘줄, 뼈로 분화할 때 각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과 막을 만든다. 그중 혈관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이다. 혈관 속에는 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마그네슘 같은 성분도 함께 있어 적혈구에 의해 세포들에 전달된다. 그런데 칼슘이 세포로 가지 않고 혈관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만나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면서 혈관벽에 엉겨붙는다. 즉, 혈관 속 통로가 좁아진다. 혈관이 좁아지면 동맥경화라 하고 혈관이 압력이 높아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에 있어서 섭리와 과학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과학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섭리는 칼슘을 분해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슘과 콜레스테롤이 만나서 혈관 내벽에 단단한 석회층을 만든 게 문제라면 둘 중 하나를 버리면 된다. 과학은 다짜고짜 콜레스테롤이라는 필수 지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물론 너무 많으니 적절하게 버리라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섭리는 칼슘을 버리라고 말한다. 정확하게는 칼슘과 콜레스테롤을 나누어서 그중 칼슘을 세포의 영양 성분으로 주고 남는 건 배출하라는 얘기다. 과학과 섭리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학은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섭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병을 고치려면 당장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게 맞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근본 원인인 칼슘을 콜레스테롤과 해리하라는 것이다. 해리하기 위해서는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를 마시는 방법과 단식이 있다. 과학적 방법의 하나인 유기산의 섭취는 당장은 해리하는 효과가 있으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몸 안에서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단식은 수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다른 원소와 만나 재결합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섭리는 이를 완벽한 해리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 문제다. 필자는 단식을 최고의 영양관리라고 주장한다. 증상뿐 아니라 온몸에 있는 병의 뿌리를 고치고 단숨에 건강을 회복하는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단식으로 해리하는 원인을 살펴보자. 음식을 일절 먹지 않더라도 뼈세포는 일정한 칼슘을 흡수해야 하므로 혈관 내벽에 붙은 석회를 녹여서 필요한 칼슘을 가져간다. 칼슘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 남은 콜레스테롤은 재활용을 위해 간으로 보내진다. 간에서 쓸개즙,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세포막 형성에도 사용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몸에 쌓여서 해가 되는 불필요한 영양소가 20일 분량도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단식으로는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에필로그.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단어 중에 단식과 금식이 있다. 단식은 대체로 몸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정신적 평안을 추구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미리 정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 금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으므로 자기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섭리에 순응하는 단식이다. 단식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금식은 섭리가 진행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섭리가 자연의 섭리라면 자연에 순응하면 되고 신의 섭리라면 신에게 맡기면 된다. 이런 점에서 단식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금식은 깨달음이나 거듭남을 목적으로 한다. 유대 땅에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진입이 빈번했던 시기,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안전할지 전전긍긍하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대독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단식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하느님 관점에서 사람에게 단식이 필요한 이유는 1. 각자가 자기의 반쪽을 결박한 흉악의 밧줄을 스스로 풀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2. 남의 밭을 갈아주기 위해 자기 어깨에 멍에를 지고 쟁기를 채우는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3. 쟁기의 손잡이를 잡고 회초리로 내가 갈 방향을 잡아주며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4. 결국에는 나뿐 아니라 모두를 언제든 결박하고 압제할 수 있는 멍해 자체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때 나를 구속하고 압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 제도나 관습일 수도 있으며 내가 가진 인식일 수도 있다. 나의 반쪽을 묶은 결박을 풀어주면 나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면서 공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된다. 잣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일이나 상황에 따라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 믿음은 잣대가 바를 때 가능한 것이다. 자기를 실현하면 남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헛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밭을 갈기 위해 자기 어깨에 누군가가 멍에를 얹은 것을 모르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멍에는 공간적,
시간적인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남으로 인해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내 마음이 내 의지나 생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의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달라지는 걸 구속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반쪽에 결박당해 일어나는 구속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이가 가져온 성적표를 보니 반에서 꼴찌다. 엄마는 2번 생각할 틈도 없이 너 이런 성적표를 받아온 거야? 무슨 정신으로 학교에 가는 거야? 라고 분을 삭히지 못한 채 고함을 지른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아이의 성적표와 엄마의 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꼴찌 성적표를 받은 건 아이이고 화가 날 사람도 아이인데 정작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엄마가 화를 낸다. 직접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엄마가 화를 내는 것은 아이의 성적표가 엄마의 반쪽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엄마가 화를 낸 건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나서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반응이다. 직접 원인은 자기의 반쪽이 자극당한 것 때문이고 간접 원인은 아이의 꼴찌 성적표인 셈이다. 이런 이치를 모르면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게 된다. 하지만 타인은 나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가 나를 아무리 자극해도 나에게 결박당한 반쪽이 없다면 부정적 감정이 생길 리 만무하다. 타인이 나에게 부정적 감정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멍해라는 나의 반쪽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에 의하면 자기를 실현한 사람은 결박당한 반쪽이 없어지므로 남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함께 칼 융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자. 누군가와 교제를 하던 중에 분노와 짜증, 수치심 같은 반응이 일어나면 먼저 이런 반응을 일으킨 자기 감정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 감정을 솔직히 자신에게 고백하고 응시하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물론 결박당한 반쪽의 감정을 마주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바라던 자기의 이상적인 삶까지 사라지는데 이는 무의식과 의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니 안심해도 된다. 무의식과 의식이 합쳐지면 자기라고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죽은 듯한 평화가 찾아온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서 살아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다. 이를 불교에서는 사중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한다. 내 몸은 자연의 섭리에 묶여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은 성장하면서 나의 반쪽을 풀어 자기를 실현함으로 어떤 섭리에도 얽매이지 않아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 과정에 너무 매몰되면 의욕마저 상실하고 득도한 듯한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금식은 이 과정을 벗어나서 득화를 하기 위해 행하는 단식이며 이를 성령에 의한 죄사함이나 성령세례라고 부른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육체적 본능적 생존 욕구가 감소하면서 자극 반응 이론이 성립하지 않고 식욕, 성욕, 방어 본능 등 생존에 필요한 반응도 현저히 줄어든다. 이러한 개인적 성취가 사회적으로 파급되었을 때 이것이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한다. 단식과 금식을 통해 바쁜 도시 문화에 찌든 많은 이들의 내면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오늘은 병은 만 가지라도 단식하며 낫는다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단식은 몸에게는 휴식을, 마음에게는 여유를 선물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였는데요. 저자는 단식을 금식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을 스스로 다스리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반응을 조금씩 줄여갈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고 내면의 평화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욕망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조금 더 건강한 몸과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행책방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